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파트너 엔지니어링 팀의 이재민입니다. 저희는 매일 여러분들과 같은 유니티 개발자와 함께 일하면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저희의 일 중 하나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듣는 것이고요. 몇 년간 저희들은 다양한 게임 스튜디오로부터 컨텐츠 빌드와 에셋 관리, 그리고 성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이 목소리들을 듣고 더 간단하고 더 나은 빌드 모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유니티의 새로운 컨텐츠 빌드 로드 시스템, 컨텐츠 디렉토리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은 에셋 번들 기반의 빌드 파이프라인이 겪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성능까지 제공하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기존의 에셋 번들이 스케일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또한 컨텐츠 디렉토리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컨텐츠 디렉토리를 여러분들이 유니티 런타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컨텐츠 디렉토리가 미래에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게 될지 볼 거예요. 그럼 먼저 유니티의 기존 컨텐츠 빌드 시스템인 에셋 번들을 스케일 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셋 번들은 오랫동안 유니티에서 런타임 외부 컨텐츠를 다루는 표준 방식이었고 1차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어요. 에셋 번들은 앱 바이너리랑 컨텐츠를 따로 빌드할 수 있도록 해줬고, 컨텐츠를 플레이어 밖으로 빼서 필요할 때 내려받고 기기에 캐싱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에셋 번들은 DLC, 원격 업데이트, 라이브 서비스 컨텐츠를 유니티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많은 스튜디오들이 특히 라이브 서비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에셋 번들이 관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즉 스케일이 늘어나면 에셋 번들은 워크플로우 상에서 관리나 런타임 성능 비용이 쉽게 커지는 경향이 있죠.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은 컨텐츠 변경 하나가 아예 새 번들을 빌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번들 해시가 바뀌게 되면 플레이어에 캐시되어 있던 번들은 못 쓰게 되고, 플레이어들은 동일 컨텐츠들을 다시 다운로드해야 할 수 있죠. 또 다른 예시로는 번들이 메모리에 상주하는 문제가 있어요. 빌드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공유되는 리소스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유되는 에셋 번들을 만들었는데, 그 에셋 번들들이 게임 내내 업로드 되지 않고 계속 메모리에 상주해서 메모리를 낭비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번들의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최적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는데 너무나 많은 관리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능과 빌드 크기, 워크플로우 측면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의 번들 레이아웃 전략이 없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끊임없이 번들 레이아웃을 고민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야 하죠. 이러한 에셋 번들 문제들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조적인 한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번들 단위 무효화, 두 번째로는 모놀리틱 결합, 세 번째로는 레이아웃 최적화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들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럼 먼저 번들 단위 무효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계는 번들이 곧 업데이트 단위라는 거예요. 번들 하나에 에셋 여러 개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내려받는 건 번들 전체죠. 캐시 식별자도 번들 단위고 카탈로그가 가리키는 단위도 번들 단위 아티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에셋 하나만 변경이 되어도 빌드 결과는 완전히 새로운 번들이죠. 새 번들이면 새 캐시 항목이고 사용자는 그 전체를 다시 받게 돼요. 즉 에셋 하나를 바꿔도 번들 전체가 다시 배포되는 문제가 있어요. 동일한 이유로 어떠한 에셋들이 변경되지 않아도 번들 헤드에 들어갈 메타 정보만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번들 재빌드가 필요하죠. 만약 현재 프로젝트에서 컨텐츠들이 결정론적으로 빌드되고 있다면 그나마 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같은 입력이 항상 같은 출력을 낸다면 같은 컨텐츠를 빌드했을 때 같은 에셋 번들이 나오고 유저는 이미 해당 에셋 번들을 다운로드한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에셋 번들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완벽하게 결정적인 빌드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너무나 많은 노이즈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눈에 띄지 않은 작은 변경 사항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같은 컨텐츠에서 다른 해시 값을 가진 다른 에셋 번들 바이너리를 내놓을 수가 있죠. 결국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텐츠 변화는 없지만 플레이어들은 같은 컨텐츠를 다시 다운로드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모놀리틱 결합이에요. 에셋 번들 안에는 에셋 바이트뿐만 아니라 의존성 메타데이터, 참조 구조가 다 한 덩어리로 함께 구워져요. 기기의 에셋 번들 내에서 필요한 외부 의존성들을 강한 참조로 경로를 직접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의존성 그래프를 번들을 재빌드하지 않고 따로 패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예시 그림을 보시면 우선 에셋 번들의 시리얼라이즈 파일 내에 이 에셋 번들이 사용할 외부 의존성 파일들의 목록을 저장하는 external reference table, 외부 참조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에셋 번들 안에 포함된 오브젝트 중 렌더러 오브젝트가 외부 에셋 번들에 있는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디펜던시 그래프의 변화로 인한 재빌드가 위로 프로파게이션 되면서 작은 변화가 전체 에셋 번들의 재빌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디펜던트 번들 또는 어떤 소유 번들이 어떤 디펜던시 번들을 참조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어떤 디펜던트 번들이 어떤 디펜던시 번들을 참조하고 있어요. 디펜던시 번들의 변화가 생겨서 해시와 시리얼라이즈 파일 이름이 달라지면 디펜던트 번들 안에 있던 외부 참조 경로들은 옛날 빌드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변경돼야 돼요. 즉, 디펜던트 에셋 번들의 컨텐츠에는 변경 사항이 없었음에도 디펜던트 에셋 번들들이 아웃데이트 되는 거죠. 결국 디펜던시 에셋 번들의 리빌드가 디펜던트 에셋 번들의 리빌드를 트리거하면서 이 변화 하나가 전체 번들 디펜던시 그래프를 타고 위로 번져나가요. 번들 단위의 아티팩트 그리고 비결정론적인 빌드, 거기에 방금 본 의존성 상향 전파까지 조합이 되면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컨텐츠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펜던시 에셋 번들이 작은 사소한 노이즈에 의해서 재빌드가 트리거되고요.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컨텐츠의 변화가 없음에도 디펜던트 번들들이 재빌드가 되고요. 결국은 유저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컨텐츠를 재다운로드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한계는 완벽한 번들 레이아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고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셋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유되는 의존성 번들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공유되는 번들들은 추적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참조되기 때문에 게임 내내 업로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에셋 번들 구조상 번들 내의 에셋을 일부만 로드하는 것은 가능해도 이미 로드되었지만 사용되지 않는 번들의 내부의 에셋을 일부만 로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즉 공유되는 에셋 번들 내부에서 하나의 에셋만 어딘가 사용되어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에셋들을 포함해서 번들 전체가 계속 메모리에 상주하는 문제를 만들죠. 다른 말로 하면 에셋 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번들 레이아웃을 짜면 반대로 상주 메모리 사용량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패치를 작게 하고 싶다면 번들을 아주 잘게 쪼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는 런타임에 CPU랑 메모리 오버헤드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작업자들이 이해하고 관리하기 쉬운 직관적인 번들 레이아웃이나 에셋 그룹은 성능 측면에서 최적화되지 않았을 확률이 크죠. 결국 중복 제거냐, 상주 메모리냐, 패치 크기냐, 런타임 성능이냐, 유지 보수냐, 최적화냐의 트레이드오프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세 가지를 개발자들이 번들 하나하나마다 직접 평가하고 개선해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어떤 것을 고쳐야 할까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은 에셋 번들을 이 에셋 번들이 하나의 모놀리틱한 번들로 패키징하고 있던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분리하는 것이죠. 하나, 컨텐트 정체성, 실제로 뭐가 바뀌었나. 두 번째, 참조 정체성, 어떠한 외부 참조를 가리키나. 세 번째, 물리적 저장 레이아웃, 직렬화된 데이터들이 어떤 파일에 남기나.
이 셋이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방금 본 문제가 다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번들 단위는 번들 묶음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컨텐츠 파일 그 자체가 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 디렉토리죠. 컨텐츠 디렉토리는 유니티의 새로운 컨텐츠 빌드 로드 모델이에요. 목표는 파일 포맷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빌드된 컨텐츠가 어떻게 구성되고 첨조되고 로드되고 또 앞으로 배포되는지 그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컨텐츠 디렉토리는 에셋 번들의 뒤를 잇는 유니티의 차세대의 컨텐츠 빌드 로드 시스템이고요. 또한 컨텐츠 디렉토리는 하나의 거대한 아카이브가 아니라 빌드된 컨텐츠들, 세분화되어 빌드된 컨텐츠들을 모아놓은 디렉토리죠. 컨텐츠 디렉토리는 스케일링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첫 번째, 자기 최적화 레이아웃.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에셋 번들처럼 번들 레이아웃을 하나하나 손으로 설계하지 않아도 돼요. 컨텐츠 디렉토리는 빌드해야 할 에셋들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성능과 작은 패치에 최적화된 에셋 그룹핑을 자동으로 조율하여 컨텐츠들을 빌드하죠. 두 번째로, 세분화된 업데이트. 컨텐츠 디렉토리에서는 뭔가가 바뀌면 그 에셋만 다시 빌드해서 내보내면 돼요. 번들 전체가 아니라요. 이 기능들은 저희가 에셋 번들에서 살펴본 번들 단위 업데이트 문제와 레이아웃 관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죠. 이 세분화된 빌드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텐츠 디렉토리는 에셋 번들 같은 아카이브가 아니라 세분화되어 빌드된 컨텐츠 파일을 담는 폴더예요. 컨텐츠 디렉토리에는 각 유니티 오브젝트를 담은 컨텐츠 파일, 그리고 대형 바이너리 데이터를 담는 리소스 파일, 그리고 컨텐츠들 사이에 참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빌드 매니페스트 파일 등이 들어가 있죠. 컨텐츠 디렉토리에서는 에셋 하나가 대략 자기 컨텐츠 파일 하나에 대응해요. 또한 서브 에셋들도 별도의 컨텐츠 파일로 따로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처나 오디오 내부의 큰 바이너리 데이터들은 리소스 파일로서 별도의 파일로 분리되어서 직렬화 데이터를 담은 컨텐츠 파일과 분리되어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 구조에서는 하나를 바꾸면 하나만 패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프리팹을 변경했다면 그 프리팹에 관한 컨텐츠 파일 하나만 패치하면 되죠. 전체 아카이브가 아니라요. 텍스처나 오디오 클립에서 직렬화된 오브젝트 데이터만 바꿨다면 안 바뀐 큰 텍스처 오디오 바이너리 리소스 파일은 그냥 그대로 두고 직렬화된 데이터가 있는 컨텐츠 파일만 업데이트하면 돼요. 즉 이러한 세분화된 빌드 구조에서 패치 크기가 에셋 번들과 비교하여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죠. 이 구조에서 참조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에셋 번들에서는 참조 정보가 번들 내에 강한 참조로 구워져 있었죠. 그런데 컨텐츠 디렉토리에서 컨텐츠 파일은 다른 컨텐츠를 참조할 때 파일 경로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약한 참조인 로더블 오브젝트 아이디를 저장해요. 그리고 로더블 오브젝트 아이디가 어떤 파일에 대응되는지는 빌드 매니페스트가 추적을 하죠. 즉 디펜던시 정보는 런타임에 평가돼요. 그래서 의존성이 바뀌어도 업데이트가 되는 건 매니페스트의 연결 정보지 이 컨텐츠 파일 자체가 아니에요. 에셋 번들 구조에서는 참조 테이블만 따로 패치할 수는 없고 번들 전체를 빌드해야 됐죠. 근데 컨텐츠 디렉토리 구조에서는 의존성 테이블이 컨텐츠 파일 안에 구워져 있지 않으니까 빌드 매니페스트 파일만 패치함으로써 의존성 그래프를 패치할 수 있어요. 즉 의존성 하나 바뀌었다고 그걸 가리키는 파일들을 전부 다시 구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컨텐츠 디렉토리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하기 전에 컨텐츠 디렉토리를 도입했을 때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컨텐츠 디렉토리는 워크플로우 측면에서 주는 장점도 강력하지만 가장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한 가치가 바로 성능 개선이죠. 유니티 공식 URP 3D 샘플을 저희가 커스텀해서 에셋 번들과 컨텐츠 디렉토리를 따로따로 사용했을 때의 이 성능 차이를 벤치마크해서 측정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자체는 리포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추후 테스트를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요. 에셋 하나를 바꿨을 때 제 빌드는 70% 빨라졌고 씬 여러 개를 돌고 나왔을 때 반환되지 않은 메모리는 83% 줄었고 씬 로딩 시간 합계는 48% 짧아졌어요. 특히 메모리는 에셋 번들에서는 공유 번들에 묶여 언로드하지 못했던 에셋들이 컨텐츠 디렉토리에서는 파일 단위로 반환되기 때문에 나는 차이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빌드라는 과정에서 저희의 접근법은 기존의 에셋 임포터 워커들이 에셋 단위별로 동작을 하고 있고 병렬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캐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들을 활용해서 컨텐츠 디렉토리는 빌드를 수행해요. 에셋 임포트 워커들을 활용하여 빌드함으로써 컨텐츠 빌드는 무거운 단위 프로세스가 아닌 병렬화된 프로세스로 동작하죠. 게다가 번들 단위가 아니라 에셋 단위로 빌드되기 때문에 더욱더 빌드 단위를 세분화하여 여러 프로세스에 분배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세분화된 빌드 단위 덕분에 캐시 이투율이 매우 높아요. 에셋 번들에서는 빌드 단위가 번들 전체라서 에셋 하나 바뀌면 그 번들에 포함된 에셋들까지 다시 빌드해야 됐죠. 컨텐츠 디렉토리는 빌드 단위가 컨텐츠 파일 하나이기 때문에 한 에셋이 변경되면 아티팩트 하나만 다시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캐시를 재활용할 수가 있죠. 즉, 에셋 번들과 컨텐츠 디렉토리 사이에 클린 빌드의 속도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의 컨텐츠만 변경이 되었을 때, 그래서 새로 빌드를 하는 과정에서의 빌드 시간은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이번에는 메모리 사용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놀리틱한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에셋 번들마다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에셋뿐만 아니라 큰 크기의 헤더들까지도 로드가 되어야 했었죠. 컨텐츠 파일은 이러한 메타데이터들이 다수 제거된 단순한 시리얼라이즈 파일이기 때문에 헤더로 인한 메모리 오버헤드가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핵심은 사용되지 않은 에셋들만 부분적으로 메모리에서 언로드 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에셋 번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에셋 번들 내에 여러 가지 에셋들을 점진적으로 메모리에 로드할 수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언로드는 할 수 없어요. 즉, 만약에 에셋 번들을 통해서 로드된 에셋들 중에서 하나의 에셋을 제외한 다른 에셋들이 로드가 되었다가 전부 참조가 0이 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셋 번들 상으로는 해당 에셋까지 포함한 메모리에 로드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컨텐츠 디렉토리는 매우 세분화된 파일 단위로서 빌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에셋이 로드가 되어 있었을 때 그 살아있는 에셋 하나가 컨텐츠 디렉토리에 있는 전체 컨텐츠들을 메모리에 붙잡아 두지 않아요. 즉, 참조가 0이 된 에셋은 언로드가 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컨텐츠 디렉토리의 로딩은 잡파이 되어 있고 락프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존 에셋 번들은 퍼시스턴트 매니저를 거쳐 역직렬화해야 해요. 따라서 에셋 번들 로드 과정은 메인 스레드를 점유하죠. 즉, 패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에셋 번들을 세분화하여 빌드하면 잘게 쪼개진 각각의 번들들이 메인 스레드를 거쳐 로드되는 과정에서 메인 스레드 병목을 만들어요. 반대로 컨텐츠 디렉토리의 컨텐츠 파일들은 퍼시스턴트 매니저를 경유하지 않고 로드되기 때문에 작업들이 워커 스레드로 퍼져서 훨씬 더 병렬로 동작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세분화된 빌드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로딩 속도를 극단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성능에서 빌드 모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왜 출력의 모양이 중요한가, 왜 출력이 세분화된 게 중요한가를 설명했는데 이제는 빌드가 무엇을 입력받고 어떤 컨텐츠를 포함할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빌드 입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셋 번들에서는 이 에셋을 어느 번들로 묶어야 할지를 물었어요. 컨텐츠 디렉토리에서는 이 컨텐츠를 어느 루트에 포함할지를 묻죠. 즉, 컨텐츠 디렉토리에서 빌드는 루트 에셋에서 출발해서 참조를 따라가요. 여기서 서브 에셋, 직접 참조, 로더블 참조 같은 것들을 순회하면서 이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죠. 이렇게 루트에서 도달 가능한 모든 컨텐츠들을 추적해서 빌드 입력에 자동으로 포함하고요. 그리고 나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패치 사이즈를 최적화하고 런타임 성능에 최적화된 이 빌드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디렉토리에 결과물을 내놓아요. 즉, 여러분들은 빌드의 시작점, 빌드의 엔트리만 지정하시면 되고요. 번들 레이아웃은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루트 에셋은 그러면 무엇이냐? 루트 에셋은 컨텐츠 빌드의 진입점이라고 했죠. 이 루트 에셋은 반드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에셋 타입이어야 돼요. 또한 루트 에셋은
컨텐츠 디렉토리가 등록이 될 때 자동으로 로드가 되죠. 따라서 루트 에셋들은 컨텐츠 디렉토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런타임에 등록하는 순간 자동으로 로드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크고 선택적인 컨텐츠가 있으면 루트에서 직접 참조하지 말고 로더블 필드로 참조하는 것이 좋아요. 간단한 시즌 패스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즌 패스 루트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고 두 종류의 참조를 가져요. 이 예시에서 다이렉트 프리팹은 직접 참조죠. 직접 참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시듯이 serialize 필드를 곧 직접 참조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들은 루트 에셋과 함께 즉시 로드되기 때문에 필수 컨텐츠에 사용하시면 되죠. 로더블 게임 오브젝트 로더블 프리팹은 로더블 참조고요. 로더블로 참조된 에셋들은 코드를 통해 명시적으로 로드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로드되지 않아요. 따라서 필요에 따라 온 디맨드로 로드할 컨텐츠들은 로더블 참조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둘의 차이를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참조와 로더블 참조 모두 컨텐츠 디렉토리에서 빌드되고요. 별도의 파일로 잘게 쪼개져서 빌드가 되어요. 다만 에셋이 로드가 될 때 직접 참조된 에셋들은 함께 메모리에 로드가 되고요. 반대로 로더블 참조된 에셋들은 따로 로드하고 따로 온로드가 할 수가 있죠. 이제 에디터 쪽에서 실제로 빌드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디렉토리는 간단한 빌드 스크립트로 빌드하실 수가 있어요. 빌드 파이프라인, 빌드 컨텐츠 디렉토리 메서드를 통해서 루트 에셋들에 대한 경로를 입력하시면 그리고 빌드 결과물을 출력한 디렉토리를 입력하시면 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즉 저희는 더 이상 에셋들마다 어떠한 레이아웃 속해야 되는지를 지정하지 않아요. 번들 이름을 배정하지 않죠. 즉 번들 레이아웃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빌드 시스템에게 진입점만 건네주면 거기서 도달 가능한 컨텐츠들을 알아서 따라가죠. 이게 워크플로우의 전체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물이죠. 왼쪽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루트 에셋들이고요. 오른쪽은 컨텐츠 디렉토리의 실제 빌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을 보시다시피 결과물들은 기본적으로 루트 에셋에서 도달 가능한 모든 에셋들을 빌드 입력에 포함한 다음에 이들을 매우 세분화해서 빌드하여 수십 개의 파일들로 빌드 결과물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즌 패스 루트 브론즈 에셋과 해당 에셋에 직접 참조된 프리팹, 로더블 참조된 프리팹들이 모두 각각의 파일로 분리되어 빌드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빌드를 진행한 다음 이 빌드 과정을 분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유니티 6.6에 새로 추가된 빌드 애널리시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받았던 피드백 중 하나는 하나의 빌드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가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빌드의 어떤 스텝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데 어디서 빌드가 꼬여서 진행이 안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분석하기 힘들다라는 피드백을 들었었죠. 그 과정이 빌드 과정이 블랙박스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스크립터블 빌드 파이프라인이 빌드 과정을 스테이지 단위로 조립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그를 통해서 일부를 해결했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죠. 이제는 이러한 빌드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PI와 GUI 도구들이 제공이 돼요. 유니티 6.6 버전부터는 컨텐츠 디렉토리와 함께 새로 도입된 빌드 애널리시스 도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GUI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 빌드 애널리시스 도구를 통해서 빌드 크기, 전체 빌드 타임, 에셋 수, 빌드 과정에서 발생한 에러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죠. 또한 빌드에 포함된 컨텐츠들과 그들 사이의 참조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메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각 빌드 스텝별로
타이밍 트리를 통해서 빌드 내에 포함된 세부 스텝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스텝이 실제로 시간을 많이 소모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죠. 빌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에러들도 필터링을 하면서 한눈에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빌드되는지를 에디터 로그 파일을 뒤지는 대신에 GUI 창에서 곧장 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빌드 분석 데이터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AI나 자동화 도구에 쉽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즉, 유니티 6.6의 새로운 빌드 시스템은 모든 빌드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JSON, cron trace 파일로 내놓을 수 있어요. 즉, SQL로 바로 지류할 수가 있죠. 자동화를 위한 빌드 히스토리 API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CI에 맞게 커스텀 빌드 분석 도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표준화된 빌드 분석 파일과 새로운 API 덕분에 여러분들은 유니티 에디터를 띄울 필요 없이 AI 에이전트에게 바로 빌드 분석 파일을 넘겨 빌드를 분석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빌드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할 부분이 있어요. 어드레스블은 컨텐츠 디렉토리를 지원해요. 어드레스블은 컨텐츠 관리와 배포를 담당하고요. 에셋 번들은 어드레스블의 백엔드로서 저수준 컨텐츠 빌드를 담당하죠. 어드레스블은 이제 에셋 번들 대신 컨텐츠 디렉토리를 백엔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드레스블 코드를 거의 변경할 필요 없이 손쉽게 에셋 번들에서 컨텐츠 디렉토리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죠. 에셋 그룹에서 기존의 컨텐츠 패킹 로딩 스키마를 비활성화하고 컨텐츠 디렉토리 스키마를 추가하면 끝이에요. 체크박스 몇 번으로 로딩 속도와 메모리 사용량 개선, 그것들을 즉시 얻을 수가 있죠. 다만 유니티 6.6에서는 컨텐츠 디렉토리는 현재는 로컬 컨텐츠만 지원하기 때문에 어드레서블을 통한 컨텐츠 디렉토리로의 마이그레이션은 현재로서는 로컬 컨텐츠 대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런타임에서 컨텐츠 디렉토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디렉토리의 런타임 모델은 4가지로 구성돼요. 등록, 발견, 로드, 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컨텐츠 디렉토리의 수명과 컨텐츠 디렉토리 내의 각 에셋들의 수명이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좀 더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 등록은 컨텐츠 디렉토리 경로를 런타임에 등록하는 것이에요. 발견은 컨텐츠 디렉토리 내부에서 사용할 온디맨드 컨텐츠들을 검색하는 것이죠. 로드에서는 발견한 온디맨드 컨텐츠들을 로드하는 것이고, 해제 단계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컨텐츠들을 해제하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 단계, 등록이에요. 컨텐츠 디렉토리에 컨텐츠들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컨텐츠 로드 매니저 레지스터 컨텐츠 디렉토리를 호출하고 등록할 디렉토리를 입력해요. 이 메서드를 실행하면 핸들이 반환되는데, 이 핸들은 루트 에셋 찾거나 추 컨텐츠 디렉토리를 등록 해제하는 데 필요하므로 핸들은 저장해 두셔야 돼요. 이 예시에서 스트리밍 에셋 폴더에 시즌 패스라는 폴더를 컨텐츠 디렉토리로서 만들어서 컨텐츠를 빌드해서 미리 넣어놨었거든요. 따라서 해당 폴더를 컨텐츠 디렉토리로서 등록했죠. 그러면 해당 폴더에 빌드 매니페스트가 메모리에 올라오고요. 그 디렉토리에 루트 에셋들이 로드가 돼요. 참고로 다수의 컨텐츠 디렉토리를 로드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DLC 단위로서 서로 다른 컨텐츠들을 서로 다른 경로의 디렉토리로, 서로 다른 경로의 컨텐츠 디렉토리로 빌드하고 각각 따로 레지스터 컨텐츠 디렉토리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레지스터 컨텐츠 디렉토리를 통한 디렉토리 등록은 컨텐츠를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 모든 선택적 로더블 에셋들을 로드하는 것이 아직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는 루트 에셋들만 로드가 되었고요. 아직 로더블 에셋들은 로드되지 않았어요. 컨텐츠 디렉토리를 이제 등록을 했다면 이제 필요한 로더블 에셋들을 루트 에셋으로부터 찾아서 로드하시면 돼요. 먼저 컨텐츠 로드 매니저에 get 루트 에셋을 호출하시면 컨텐츠 디렉토리로부터 루트 에셋들을 찾아서 반환하죠. 여기서는 get 루트 에셋 시즌 패스 루트를 실행했으니까 컨텐츠 디렉토리로부터
시즌 패스 루트 스크립터블 에셋들을 가져오게 돼요. 각각의 시즌 패스 루트에서 직접 참조인 다이렉트 프리팹은 루트랑 이미 함께 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메모리에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참조가 아니라 로더블 참조 쪽은 달라요. 이들은 사용하기 전에 await load async 메서드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로드하셔야 돼요. 즉 직접 참조한 필수 컨텐츠는 바로 로드되고요. 로더블 참조를 사용한 선택적 컨텐츠는 코드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로드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해제 단계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로더블 에셋들은 릴리즈 메서드를 통해서 릴리즈를 하시면 돼요. 만약 어떤 컨텐츠 디렉토리에 모든 씬과 에셋을 업로드했고 더 이상 해당 컨텐츠 디렉토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unregister 컨텐츠 디렉토리를 통해서 해당 컨텐츠 디렉토리를 해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런타임에서 어떻게 컨텐츠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컨텐츠 디렉토리의 앞으로의 방향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에셋 번들 규모에서 겪는 스케일링에서 겪는 문제에서 시작을 했고요. 컨텐츠 디렉토리가 그 모델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쭉 봤어요. 그래서 출력 파일, 참조, 빌드 입력, 로딩 성능, 그리고 런타임 동작까지요. 우선 컨텐츠 디렉토리는 처음 얘기한 에셋 번들의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죠. 에셋 번들은 업데이트 단위가 번들 단위인 것, 그리고 번들은 의존성과 메타 정보까지 모두 구워지는 모노리스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최적의 번들 레이아웃 구조를 만들기 힘든 문제로 인해 스케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컨텐츠 디렉토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죠. 컨텐츠 디렉토리는 빌드 결과물이 하나의 아카이브가 아니라 잘게 쪼개진 컨텐츠 파일들이에요. 그리고 번들 레이아웃을 손으로 설계하는 대신 빌드가 루트 에셋에서 시작하여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처리하죠. 또한 매니페스트랑 로더블 아이디가 참조를 파일에서 분리해줘서 참조만 패치하는데 번들 전체를 리빌드할 필요도 없고요. 결론적으로는요, 덜 바꾸고 덜 다시 빌드한다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컨텐츠 디렉토리는 유니티 6.6 버전부터 지원돼요. 유니티 6.6에서 컨텐츠 디렉토리는 우선 로컬 컨텐츠 빌드만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6.6 버전부터 어드레스블을 통한 손쉬운 컨텐츠 디렉토리 도입과 이를 통한 즉각적인 성능 개선을 지원해요. 그리고 6.6 버전에서는 마찬가지로 GUI 빌드 분석 도구도 추가되었죠. 그리고 저희는 미래에 출시될 유니티 7에서 컨텐츠 디렉토리의 기능을 원격 배포까지 지원하도록 확장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출시 후 업데이트를 더 작은 크기의 패치로 정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컨텐츠에서 필요한 세부 데이터만 골라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컨텐츠 디렉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작은 패치, 더 사용자 친화적인 다운로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